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았는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 특별연설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요. 네. 지난 4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좀 스쳐가더라고요. 네. 지난 4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던진 화두 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위기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기회 그리고 저력, 국민들의 저력 뭐 이런 용어들이 저는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네. 2017년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 없이 이제 5월달에 당선되자마자 출범이 돼가지고 어떤 2017년도 연말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떠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2월달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해빙 무드가 이제 그러니까는 전개됐었고 6월 달에는 역사적인 어쨌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었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위기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좀 기회로 좀 전환시킨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남은 과제는 있죠. 뭐 완전히 해결된 게 우리가 그 당시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면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기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넘어오면서 중반에 7월 초에 아베 정권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도발을 해오잖아요. 네. 수출 규제. 네네. 그렇죠. 그때 상당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감도 느꼈었고 위기감도 느끼고 그랬었죠. 우리 산업계에서도요. 그랬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위기를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하고 정말 잘 넘겼지요. 네. 결과적으로 일본이 더 타격을 받았고요. 네네. 세 번째 위기는 이제 잘들 아다시피 지난해 연초에부터 이제 진행되는 지금 코로나 재난 위기요. 네. 코로나 재난 위기도 보게 되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K 방역이라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우리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런 말들이 유행했듯이 소위 말해서 코로나 재난 전과 후는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의 국격이라든가 이미지가 많이 그러니까는 달라졌다, 높아졌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위기가 어쨌든 간에 좀 기회로 반전시킨 이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뭔가가 찜찜하게 좀 나이가 좀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냉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난 같은 경우도 1년 4개월 넘어가면서 국민들 지쳐가고 있고 양극화도 좀 심해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인정했지만은 부동산 정책은 참 뼈아픈 실패 부분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남은 과제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양극화 해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게 거기다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게 1년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좀 솔직히 이제 미덥지 않은 부분,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봤을 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진단은 저는 대체적으로 다 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지적한 부분들, 남은 과제들을, 네. 이게 좀 해결하려면은 그동안의 과거에 대한 좀 성찰이라든가 좀 냉정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미흡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예. 바꾼 것들, 전환시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물론 기회로 전환은 했지만 해결은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4년 한마디로 이렇게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국민들의 어쨌든 간에 뭐 촛불 정부라고 자임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이 촛불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제 K문화 대통령도 오늘 K문화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K푸드도 쓰고 뭐 이런 표현도 네네. 썼던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표현을요. 네네. 그래서 K문화를 얘기했는데 K문화의 저는 그 밑바탕이 K민주주의라고 봤고 K민주주의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소위 촛불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재난이 됐던 아니면은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 도발을 이겨낸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보게 되면은 국민들의 저거 사실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에 의한 것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지지를 그렇게 강하게 지지를 해준 역대 정부가 있었는가? 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되묻고 싶어요. 근데 촛불 시민들이 사실 많은 촛불 시민들이 사실 좀 지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들,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러니까 뭐 광화문 전국에서 이렇게 촛불 시민들이 했을 때 그때 외쳤던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것을 좀 만족스럽게 추진이 되어졌는가 네. 묻는다면은 굉장히 지금 그 미흡하다는 평가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흡하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공정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도 국민분들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한 신문에서는 검찰 개혁 쫓다가 경제, 민생 개혁, 정치, 사회 개혁마저 도로아미 탑을 댔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검찰 개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언론들이 저는 굉장히 좀 균형 감각이 부족한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려면요. 2019년, 2020년 전과 후를 좀 나눠서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코로나 이전이요. 네. 그렇죠. 지금의 경제 지표는요. 지금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역대 정부의 그러니까 저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경제가 다 곤두박질 쳤고 전 세계 경제들이. 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라든가 가계소득 지표 이런 등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요. 네. 코로나 재난이 있기 전 2019년까지 어땠었는가 하는 거하고 2020년 이후를 좀 이제 구분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2019년까지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성과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철학을 우리가 경제 국정 운영 방향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이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었었죠. 네. 저는 이 틀이 제대로 우리가 실행이 됐는가, 약속한 대로 이걸 평가한다고 이걸 평가하면 제대로 평가가 나온다고 봐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말에 보게 되면은 가구 중에서 90%가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4분기예요. 네네. 그러다가 2019년까지 오게 되면 가구 소득은 많이 그러니까 증가세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 가구가 다요. 그리고 소위 고용 지표도 그러니까 40대만 빼놓고는 다 고용률도 그러니까 물론 양적인 측면이지만 개선됐고요. 네. 그리고 소득 분배도 개선됐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개선된 측면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정한 성과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언제부턴가 용어를 안 쓰다가 오늘 또 연설에서 그게 또 튀어나왔더라고요, 다시요. 네네. 튀어나왔는데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2018년인가요? 그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그렇죠. 좀 조용했어요. 네.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이었잖아요. 네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요. 그랬죠. 네. 소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취임하고 3년 이내에 그러니까는 1만 원 달성하겠다. 네. 이걸 공약으로 냈었었고요. 네네. 그런데 그 공약을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지킬 수 없다고 사과를 한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7월 12일이었었습니다. 네. 2019년 7월 달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달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첫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16.9%를 인상률을 결정을 했었고요. 18년도에는 10.9% 했었고 그래서 연속 두 자릿수로 했었었죠. 네네. 그래서 1만 원 달성 공약이 실행이 되겠구나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걸 결정하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 7월 달에 2020년도 걸 결정하는 거였었죠. 네네. 결정할 때 2.9%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상률을 네. 굉장히 이제 낮추죠. 낮추면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 소득주 성장 정책은 저는 그때 중단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그때 최저임금을 16% 넘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0% 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반발이 너무 심하고 해서 2%대 인상을 했는데 그때 멈췄다고요. 예. 근데 그 멈춘 이유가 원인이요. 제가 전문가로 제가 봤을 때는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이 공정경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지고 혁신성장은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말을 했는데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 그 중에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멈췄다고요. 그렇죠. 이제 공정경제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건데요. 경제의 공정성 강화의 대표적인 것은요. 대표적인 것은 금융민주화라든가 재정민주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추진이 안 됐죠. 안 되고 그다음에 혁신성장도 관료들이 이제 그러니까 진두지휘하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얘기했는데 구호만 요란했을 뿐이지 성과가 안 나와서 대통령께서 2019년 연두에요. 연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초조함까지 말을 드러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2019년 7월 달에 이제 아베가 이제 경제 도발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글로 이제 화살이 다 돌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잠깐 국면이 전환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 들어와 가지고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나온 말이 한국판 뉴딜이었었는데 한국판 뉴딜의 그 혁신 성장은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가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 디지털 뉴딜이 그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들이 그 앞에서 주장했던 걸 디지털 뉴딜로 바꿨던 것뿐이에요.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난 3년, 4년 동안에 계속해서 혁신 성장의 구호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거죠. 안 나오고 있는 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거 아닐까요? 목표가? 방향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공정경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똑같은데 공정경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성을 강화해야 되는지를 이걸 잘 몰랐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모피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그러니까 사실 몰라고 있었던 것이고요.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는 실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들이 잘 안 나왔던 이유도 그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이제 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그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구호만 나오고 그러니까 공정 경제는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관료하고 동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포기가 된 거고요. 공정 경제는요. 네. 혁신 성장은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주 성장,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봐보세요.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되면요. 그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저부가가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뿐만이 아니라요. 네. 여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이를테면 아르바이트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출구가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분야의 사업장들이 만약에 문을 닫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산업 재편이고 산업 재편에 필요한 게 바로 혁신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맞습니다. 네, 우선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 최저임금까지 하나 딱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세 개가 다 완성이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저는 다 예전부터 실패라고 표현했지만 실패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요, 여러 가지 그 소득주 성장 정책의 성과조차도 갉아먹었어요.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혜택을 본 게, 계층 중에 하나가 저임금 노동자들도 있지만은 청년들이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요. 그렇죠. 근데 아르바이트로 해서 수입은 좀 증가했는데, 전월세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요. 네. 그 들어온 한쪽 주머니 조금 들어온 게, 한쪽 주머니 지출을 메꾸기도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줬죠.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불신이 폭발을 했고 그 결과로 4.7 보궐선거에 참패를 한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아픈 고백이지만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오늘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네.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네.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불로소득 이제 이런 거 이제 부동산 투기 없게 하겠다고 이번에 또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없으려면은 과거에 실패한 것에 대한 복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귀가 저는 복귀가 안 보였다 이거죠. 오늘 이 연설문에서요. 인정은 했지만 잘못에 예.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건데요. 또 다른 언론 이야기를 좀 해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를 기록해서 기대보다는 잘 나왔다 이런 평가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대만보다는 절반 수준이고 싱가포르보다도 낮아서 코로나 재확산과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일상 복귀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저조한 경기 회복이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일부 신문들에서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불렀었던 아시아의 4마리 용 혹은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졌었던 소위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갑자기 했어요. 네네. 사실 이렇게 했는데, 비교가 많이 됐나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비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은 사실 더 이상 대만이 우리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네. 갑자기 대만을 가는 것은 대만이 사실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좋아요. 네. 중국보다 더 좋습니다. 네네. 중국하고 대만이 플러스 성장을 지난해조차도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고 네. 그 두 나라는 어쨌든 간에 방역에 성공을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결과로 이제 플러스 성장을 나왔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은요. 1분기 성장률이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보다 높은 2.0%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마이너스 5.4%를 했어요. 싱가포르는요. 네. 우리는 마이너스 1.0이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여전히 뭐냐면은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한 3.5%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1분기 성장률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홍콩은 5.3%나 했습니다. 1분기에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은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대만보다는 하지만 대만이나 중국보다는 좀 낮지만은 주요 선진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나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주요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의 전분기 대비 6.4%, 1분기 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기록했고 중국도 18%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는 1.6% 성장률이다. 이거 너무 낮다. 이런 거 있는데 지난주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율로 환산한 거라서 우리랑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요. 네. 똑같이 1.6%고요. 6.4%가 아니라 네. 예. 그러니까 1.6씩 계속 4번을 앞으로 계속 똑같이 성장할 때 6.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1년 지나고 나면.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1분기하고 대비를 한 거고 우리 1분기 성적은요. 지난 4분기 대비, 앞에 분기 대비인 겁니다. 네. 근데 지난해 1분기가 중국이 코로나 재난이 가장 먼저 터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던 때이기도 하고요. 네. 예, 유럽이나 미국은 2분기에 막 폭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중국은 1분기에 폭락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막 2자릿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저 효과로 그한 것뿐이고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0.6%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차이가 크네요. 네. 성장률 비교할 때 비교하는 성장률을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일반적으로 OECD가 그러니까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교할 때 일반 국민들은 그 차이를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수치만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재환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지만이 언론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자들이 이걸 모를까요?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분명 알지 않을까요? 알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환산하는 게 알면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악의적인 보도잖아요. 네. 예, 그렇죠.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산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냥 귀찮아서. 네.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분명 다른 건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또 보면 대만,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백신의 빠른 보급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백신 보급이 안 돼서 이렇게 낮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 접종률과 경제 저는 그건 성장률이요.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IMF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IMF에서 4월 29일 날 그 컨트리 포커스라고 주목할 만한 국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국을 냈는데요. 네.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뭐냐면은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 그러니까 2020년 연초에 지난해가 그러니까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을 전망치를 내놨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차이가 벌어졌는가 이걸 냈는데 한국이 가장 적은 나라로 주요 국가 중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인구 대비로도 확진자가 가장 적은 나라로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저는 가장 좋은 백신은요. 국민들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력이라든가 참여라고 저는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는 인구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성공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지금 경제 활동이 대부분이 다 지금 복구가 되고 있어요. 1분기에 지금요. 네. 한국에서 최근에 발표했지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고무돼가지고 올해 4%대 성장률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예, 그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빠르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빠른 회복이 그러니까는 세계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한 1%포인트 정도 이상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백신 접종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인데 올 말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 집단 방역이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집단 방역까지 된다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을 좀 늦게 그러니까 보급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뒤처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해서 경제 회복이 느리고 이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백신 접종은 낮아도 네.
맞아도 사실상 그러니까는 사회적 백신이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가는 데 속에서 그러니까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중간에 이렇게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집단 방역이 된다면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백신과 경제 성장률의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다. 예, 이게 아마 이거를 상관관계를 이렇게 간 거는요. 사실은 이 감염자가 굉장히 많고 확산이 빠르게 된 나라들. 네. 빠르게 된 나라들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저는 사용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네.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활동의 복구가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아도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소위 이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하나의 자발적인 협조라든가 참여로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요. 소위 K방역이라고 했던 걸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경제적인 타격도 적게 받던 것이고요. 지난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거를 우리는 미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소개하면서 외국에서는 다른 경제 전문지에서는 한국 경제 더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참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길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